여러분은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졌는데 정작 가장 오래 그 이별을 견디는 사람은 두 어른이 아니라 아이인 경우 말입니다. 어른들은 서로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배신당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데 그 말들 사이에서 아이는 조용히 눈치를 봅니다. 엄마의 표정을 살피고 아빠의 목소리를 살피고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는데 어느새 양쪽 모두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랑에서 만든 가정인데 사랑이 무너진 뒤에는 그 사랑의 흔적이었던 아이가 가장 조심스럽게 숨을 쉬게 됩니다. 헤어진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말하지만 아이는 자기 고통을 말할 언어조차 아직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지 않는 대신 배가 아프다고 말하고 화내지 않는 대신 방문을 닫고 보고 싶다는 말 대신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동안 아이는 사랑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잃을까봐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법구경의 오래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와 닿아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전해지는 구절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 그친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용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참아라, 잊어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미움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태우고 있는가? 이혼은 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더 붙들수록 서로를 더 다치게 하고 어떤 집은 함께 사는 것보다 떨어져 사는 편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이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고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집 안의 긴 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려는 것은 이별 이후의 마음입니다. 관계는 끝날 수 있지만 원한이 계속되면 그 원한은 끝난 관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말투가 되고 눈빛이 되고 아이 앞에서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됩니다. 너희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커서 절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처음에는 그저 속이 상해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외로워서 나 혼자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법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증거를 모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자신의 뿌리입니다. 한쪽 뿌리를 미워하라고 하면 아이는 결국 자기 안의 절반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어른의 원한이 아이에게 건너가면 아이는 자신이 짓지 않은 업의 무게를 대신 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나쁜 일을 했으니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은 몸과 말과 마음에 반복된 작용이 남기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은 관계의 공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계속 붙들면 그 감정은 아이가 자라는 방의 온도가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설명보다 부모의 분위기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원한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식탁 위에 놓이고 주말의 통화 속에 스며들고 졸업식 사진을 찍는 자리에도 따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치 상대가 한 일을 정당화하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오늘의 말과 내일의 아이를 계속 다치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지혜 없는 참음은 병이 되지만 자비 없는 분노도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서로를 인간으로 남겨두려는 어른의 노력입니다. 나는 너의 엄마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지만 너에게 엄마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너의 마음속 아빠 자리까지 부수지는 않겠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세 가지 이야기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법구경의 정신과 이어지는 원한이 어떻게 대를 이어 흐르는지에 대한 불교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 이혼 후 아이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한 부모의 평범하지만 아픈 삶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차원에서 미움이 멈추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우리는 조금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혼이 아이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 뒤에도 끝나지 않는 증오, 서로를 벌주기 위해 아이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말들, 그것이 아이에게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부모로서의 자비는 끝나져야 한다는 것. 원한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는 일이야말로 헤어진 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불교 전통에는 원한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오래 묶어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법구경에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가르침도 단순히 좋은 말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나온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다시 보복이 되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움은 한 번 품으면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음 순간에 말이 되고 다음 세대의 기억이 되며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이들까지 그 불길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물길을 어디로 낼 것인가, 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누가 먼저 무례한 말을 했는가 하는 작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분노 속에서 말을 거칠게 하자 다른 사람이 더 모진 말로 갚았습니다. 말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기억이 되고 기억이 집안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왜 서로를 미워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 집 아이와 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집 사람에게 인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밥상에서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상대 집안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직 원한이 없었지만 매일 들은 말들이 마음의 흙 속에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눈빛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멀리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당한 일처럼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한의 무서움입니다. 원한은 늘 나의 상처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오래 붙들면 우리 편의 의무가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는 묻게 됩니다. 내가 아빠를 좋아하면 엄마가 슬퍼할까? 내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 아빠가 화낼까? 아이에게 이것은 너무 잔인한 질문입니다. 아이는 부모 사이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통에서는 이런 끝없는 원한의 고리를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을 멈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큰 말, 더 큰 증거, 더 큰 상처를 찾게 됩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겨야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혼 뒤에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만큼은 내 편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배우자 대신이 아닙니다. 아이는 내 억울함을 받아주는 그릇도 아니고 내 외로움을 대신 책임져야 하는 작은 어른도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로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처를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를 아이에게 건네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프면 슬퍼해도 됩니다. 억울하면 믿을 만한 어른에게 말해도 됩니다.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조용한 방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그 미움을 반복하여 심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전쟁터가 됩니다.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듣지 않는 척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부모의 목소리를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멈춘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아팠지만 이 아픔을 아이의 인생 언어로 만들지는 않겠다. 이 한 생각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큰 절에 가서 오래 앉아 있어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굳히지 않으려 애쓰는 것,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말할 때 죄책감을 주지 않는 것, 그 작은 멈춤이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미움을 억지로 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것을 아이에게 먹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났다면 먼저 그 불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고리를 멈출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에는 다른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한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삶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매달 양육비 문제로 연락해야 하고, 아이의 학교 행사에서 마주쳐야 하고, 아이가 무심코 상대방을 닮은 표정을 지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려 합니다. 아주 현대적인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처받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아이에게 자기 상처를 넘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연은 이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민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리고 식탁 위에 우유 한 잔과 식빵을 놓았습니다. 민우는 늘 조용히 앉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 그것을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전화로 아빠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엄마도 괜찮아. 아빠도 밥 잘 챙겨 먹어. 아이는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어른처럼 말해서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지연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빠랑 통화했어? 민우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할까 봐.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통화해서 기쁜 마음보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먼저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우 앞에서 전 남편을 심하게 욕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빠는 원래 책임감이 부족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야지. 아빠 닮아서 너도 약속을 잡고 있니? 그 말들은 지연에게는 순간의 한숨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자기 존재를 찢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가 잠든 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낮게 들렸고 싱크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전 남편에게 길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민우가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 당신은 부모 자격이 없어.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보내기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는 아이를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내 상처를 대신 말하게 하려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일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지연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 나쁜 엄마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했고 그 과정에서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 자기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아이 앞에서 조금씩 새어나올 때였습니다. 물이 벽 틈으로 스며들듯 원망은 말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물길을 자기 마음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종이에 엄마와 아빠를 그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긴 길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길은 뭐니?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는 길이에요. 아이의 그림 속에서 길은 평화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이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치지 않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연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옳은지 판결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가 엄마로 남고 아빠가 아빠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랑이 어느 한쪽에 대한 배신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고통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도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 침묵의 온도까지 느낍니다. 부모는 나는 아이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때로 아이는 그 말 때문에 더 무거워집니다. 아이가 부모의 삶의 이유가 되는 순간 아이는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집착이 사랑의 옷을 입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 고생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나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사랑 뒤에 숨어 있으면 사랑은 쉽게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확인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오래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아이에게 조용히 충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편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쪽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저울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엄마를 버리는 일이 아니고 아이가 엄마 곁에서 편안해하는 것은 아빠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른의 상처가 아이의 사랑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 아이는 자기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닫고 단번에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화가 났고 어떤 날은 억울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먼저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오면 곧바로 말하지 않고 그 불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으면 말해도 돼. 엄마가 조금 슬플 때가 있어도 그건 민우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엄마 옆으로 와서 기대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처가 사라진 엄마가 아니라 자기 상처를 아이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으려 애쓰는 엄마라는 것을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너무 많은 두려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섞인 사랑은 붙잡고 확인하고 편을 가르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깃든 사랑은 말합니다. 나는 아프지만 너를 내 아픔의 증인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것이 원한을 멈추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를 위한 길이면서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억울함과 질문을 멈출 수 있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왜 상대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또 묻다 보면 마음은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교 전통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한 비유를 통해 고통을 붙잡는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마음의 고통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몸에는 화살이 박혔고 독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화살을 뽑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겠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 왜 나에게 화살을 쏘았는가? 화살촉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활은 어느 장인이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왜 그런 질문부터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이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특히 이혼 후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묻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언제부터 마음이 떠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상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 사람은 언젠가 후회할까?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오래 붙들수록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찾는 동안 마음은 계속 같은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상대가 했던 말, 차갑게 닫히던 문,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아이 앞에서 참았던 눈물까지 다시 꺼내어 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나는 사라지고 상처받던 그 순간의 나만 계속 살아납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그날의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질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지 말라도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이를 위해 현실적인 약속을 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양육, 생활, 안전, 존중의 문제는 흐리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치료와 복수는 다릅니다. 책임을 묻는 것과 원한을 먹이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어느 순간 상처를 붙들고 사려는 마음으로 변하는 때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네 아빠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해.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 말들은 어른에게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독화살이 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 편이어야 하지? 내가 저 사람을 닮은 것도 잘못일까? 내가 웃으면 엄마가 외로울까? 아빠를 만나고 오면 엄마에게 미안해야 할까? 독화살의 비유를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아이는 화살을 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결혼을 망가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한의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기 가슴에 꽂히지 않아도 될 화살을 들고 살아갑니다. 어른의 상처를 이해하려 애쓰느라 자기 나이에 맞는 슬픔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멈춰야 할 지점입니다. 이혼은 두 어른의 관계가 달라진 일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 원한을 물려주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보면 마음의 치료는 먼저 화살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아직 분노가 있구나. 내가 아이에게 상대를 미워하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표정과 한숨으로 이미 전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이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이를 내 편으로 세우고 싶었구나. 이렇게 보는 일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벌주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깨어나기 위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에는 때로 아주 또렷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 앞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지혜. 내 억울함을 아이에게 쏟기 전에 다른 안전한 자리로 가져가는 지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상대를 사랑할 권리까지 빼앗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내 마음이 원한이라는 감옥 안에서 평생 같은 장면만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상처받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화는 짧고 차분하게 하고 아이와 관련된 일은 기록으로 남기고 감정의 폭풍이 심한 날에는 바로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음속 불길이 가장 클 때 내뱉은 말은 대개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오래 남는 재가 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꽂힌 화살은 무엇인가? 나는 그 화살을 뽑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쏘았는지 끝없이 묻느라 독이 퍼지게 두고 있는가? 내가 아이 앞에서 반복하는 말은 치료의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화살인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원한의 흐름을 조금 멈춘 것입니다. 앞서 본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에서 우리를 같은 자리로 데려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원한이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고, 지연과 민우의 이야기는 부모의 상처가 아이에게 얼마나 조용히 스며드는지 보여주었으며, 독화살의 비유는 이유를 붙드는 마음이 때로 치료를 늦출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놓고 보면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통은 단지 이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별 후에도 계속 붙들고 있는 마음에서 더 오래 자란다는 것을요. 다음에는 이 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한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마음을 닫고 말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세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원한이 원한으로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연과 민우의 이야기는 그 원한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조용히 스며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가 상처의 이유만 붙들고 있을 때 정작 치료해야 할 마음을 놓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 모욕이 반복되는 관계, 서로의 존재를 계속 무너뜨리는 관계에서는 떨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무조건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계속 다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마음속 싸움이 계속된다면 그 싸움은 다른 모습으로 아이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즉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한 아이의 마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집안의 분위기,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전화를 끊은 뒤의 표정,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날의 어색한 침묵이 모두 아이의 마음을 빚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는 아이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는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읽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사랑의 온도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멈춘다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가려는 한마디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이가 아빠랑 통화해도 돼? 라고 물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을 바로 아이에게 건네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져도 잠시 숨을 쉬는 일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아이에게는 평생 기억될 수 있는 안전함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책임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마음을 깊이 다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내 말과 마음을 평생 지대하게 둘 것인가? 그 사람이 남긴 상처 때문에 내 아이가 사랑하는 법까지 두려워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부터 수행은 매우 현실적인 일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헐뜯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아이를 보호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억울함을 아이에게 맡기는 말인가? 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도 잠시 멈추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일을 의논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음속 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리기 위한 등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어른의 역할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아빠는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들리지만 아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외로움을 치료하는 약도 아니고 부모의 실패를 보상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아이는 자기 나이에 맞게 웃고 울고 실수하고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부모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실천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상대 부모를 만나고 돌아온 날 표정을 살피며 캐묻기보다 잘 다녀왔어? 하고 부드럽게 맞아주는 것. 아이가 그곳에서 즐거웠다고 말할 때 속이 조금 쓰려도 좋았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때 엄마와 아빠의 일은 어른들이 책임질 일이야. 너는 양쪽을 모두 사랑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말들은 아이 마음속에 작은 쉼터를 만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운 말을 하거나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아이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조용히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 비난보다 구체적인 약속과 기록, 필요한 도움을 통해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흐릿한 양보가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힘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고 따뜻하지만 경계를 잃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그 상처는 아이 앞에서 새어나옵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혼자 조용히 걷고 마음이 거칠어지는 날에는 답장을 늦추는 것도 수행입니다. 절에 앉아 염불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 한숨을 삼키고 내 원망을 아이의 귀에 붙지 않고 오늘은 조금 덜 미워해 보려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 붙듦이 누구를 아프게 하는지, 이 말이 내 마음의 독을 줄이는지 더 퍼뜨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원한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마디, 한 번의 숨, 한 번의 멈춤으로 조금씩 익어갑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부엉뽀아, 내려놓음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맑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미움을 덜어낸 사랑은 더 이상 아이에게 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인정한 사랑은 더 이상 아이를 어른의 싸움 속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이는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도 괜찮고 아빠를 사랑해도 괜찮다. 나는 누구의 잘못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별 뒤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평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조용히 돌아보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원한이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도 어떻게 조금씩 아이와 자신을 덜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혼이라는 현실, 그 뒤에 남는 원망, 그리고 그 원망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조용히 옮겨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미 그런 말을 많이 해버렸는데 하고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상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억울함이 올라와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사람, 완벽한 수행자가 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원한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까지 함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고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멈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상처를 쉽게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르침은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전합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그 순간에는 내가 조금 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미움은 다시 내 말투가 되고 내 표정이 되고 아이가 자라는 집의 공기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원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지만 그것이 반복된 말이 되고 집안의 기억이 되고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그 미움을 배워버렸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오래된 감정을 자기 감정처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고리를 멈춰야 한다고. 그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멈춤은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연과 민우를 만났습니다. 지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고 외로웠고 혼자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흘러나온 작은 한숨, 무심코 던진 말, 전 남편에 대한 굳은 표정이 민우의 마음에는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빠와 통화하면서도 엄마가 슬퍼할까봐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부모의 이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독가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기보다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어떤 화를 썼는지 끝없이 묻는다면 독은 더 퍼집니다. 마음의 상처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원망과 추궁이 내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고 아이의 마음까지 다치게 한다면 이제는 화살을 뽑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 뒤에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과 억지로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 앞에서 상대를 완전히 부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과 아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지만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 부모의 성숙이 있고 수행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일은 어른들의 일이야. 너는 양쪽을 모두 사랑해도 괜찮아. 이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에 큰 안심을 줍니다. 아이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빠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는 누구의 편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으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참다가도 상대의 메시지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대방과 즐겁게 보낸 이야기를 할 때 속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졸업식, 생일, 병원, 학교 상담처럼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순간마다 예전 상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수행에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예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숨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숨 쉬는 것. 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말이 아이의 마음을 가볍게 할까 무겁게 할까 하고 물어보는 것. 아주 작은 실천 같지만 이런 멈춤이 쌓이면 집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는 그 변화를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느낍니다. 이제 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감각은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안전한 곳에서 풀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쏟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른에게는 어른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내 슬픔을 아이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내 슬픔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사랑이 식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두려움의 명령을 덜 받게 되는 일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해.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해. 이런 요구에서 아이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은 더 맑아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아이를 붙잡아 내 상처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아이가 자기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조용히 등불이 되어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이의 얼굴이 있다면 지금 조용히 그 아이에게 마음으로 말해보십시오. 네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내가 네게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 보겠다. 너는 누구를 사랑해도 괜찮다. 너는 어른들의 아픔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아이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어린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까지 아이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자비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안에 안전한 집을 지어주는 일은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잠잠하게 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려놓기를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에게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은 감정은 무엇인지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아픔을 불교의 지혜로 천천히 바라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손은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한 손가락만이라도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이미 길은 시작된 것입니다. 원한이 멈춘 자리에서 아이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숨을 쉬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도 언젠가 다시 조용히 평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